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겨울 같지 않고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까지 포근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임금님과 쌍둥이 처녀. 옛날 어느 임금님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늙어서 보게 된 아들을 무척 사랑하였지요. 어느 날 임금님은 아들이 매우 적적해하고 혼자 지내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랜 생각 끝에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전국 각지에 사람을 내려보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라에서 인물이 으뜸이고 마음씨 고운 처녀를 하나 고르자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의 뜻을 받은 신하들은 방방곡곡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임금님의 마음에 들 만한 처녀를 고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날을 다니면서 고르고 고른 처녀들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인물로 무명을 잘 짜기로 이름난 향이와 심이라는 쌍둥이였지요. 그런데 향이와 심이는 얼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키와 몸집도 똑같아서 누가 향이고 누가 심이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마을 사람들도 언니와 동생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신하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이리저리 논의를 하다가 그대로 임금님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처녀를 골랐다는 신하들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였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깊이 보관해 두었던 목화씨 2알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심자마자 자라서 꽃이 피고 동이만한 목화송이가 달리는 신기한 목화씨였지요. 임금님은 이 목화씨를 심고 거두어서 각각 옷 한 벌씩을 짓게 한 뒤 그 솜씨를 보아 쌍둥이 가운데서 한 처녀를 며느리감으로 정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뜻을 알아차린 신하들은 곧 달려가 향이와 심이에게 신기한 목화씨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목화씨를 소중히 받아든 향이와 심이는 임금님의 옷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임금님의 말대로 목화는 심자마자 자라기 시작하였어요. 향이와 심이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향이와 심이는 더 없는 기쁨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지요. 이들은 하루 사이에 활짝 핀 목화송이를 아름이 버그러지게 따안고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시 앞이 씨를 뽑아 무명을 짜려는 것이었어요. 향이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날랜 솜씨로 씨를 뽑기 시작하였어요. 향이는 물레질도 잘하였지요. 날이 밝을 무렵에는 한 벌을 감은 씨를 다 뽑았답니다. 심의 방에서도 며칠이 새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이가 그 목화로 아무리 물레질을 해도 실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심이는 자기 장롱에서 이곳 목화씨를 심어서 거두어들인 목화를 꺼내 보았습니다. 별 다른 것이 없었지요. 심이는 목화를 끌어안고 몸부림쳤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보낸 신하들이
향이와 심이가 지은 옷을 보러 왔습니다. 향이는 신하들 앞에 제가 지은 옷을 내놓았지요. 곱게 짠 무명으로 잘 지어진 옷이었습니다. 신하들은 향이의 솜씨를 크게 칭찬하였어요. 그러나 시민은 제가 지은 옷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신하들 앞에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신하들은 두말 없이 향이를 궁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신하들에게 향이를 데려온 사연을 들은 임금님은 머리를 흔들었지요. 누가 지은 옷이 더 훌륭한가 내 눈으로 직접 가려볼 것이야. 임금님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서둘러 심의를 가마에 태워왔습니다. 임금님 앞에 나선 향이는 자랑과 희망에 넘쳐 있었지요. 하지만 옷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시민은 얼굴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애정어린 눈길로 쌍둥이 처녀를 번갈아 보았어요. 신통이도 닮아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임금님은 향이가 지은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임금님은 심의 앞에 다가섰습니다. 어서 네가 지은 옷을 보자꾸나. 임금님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으나 시민은 더 깊이 머리를 숙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말씀드리기 죄스러우나 제가 만든 옷은 내놓을 것이 못되옵니다. 내놓아 욕될 것이 없으니 사양하지 말거라. 임금님의 너그러움에 못 이겨 시민은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시미가 만든 옷은 볼수록 눈물겨웠지요. 목화에서 실이 뽑히지 않아 할 수 없이 목화를 그대로 얇게 펴놓고 가로 세로 누볐던 것입니다. 한 뜸 두 뜸 누빈 그 품과 정성은 무명을 짜거나 옷을 짓는 것에 견줄 바가 아니었지요. 임금님은 감동 어린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얼굴도 마음도 고운 처녀를 이제야 찾았구나. 임금님은 신기한 목화씨의 비밀을 신하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화씨는 씨를 뽑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의 말이 끝나자 향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답니다. 임금님이 옷을 만들라고 한 목화에서 실이 뽑히질 않자 슬쩍 자기네 목화와 바꾸어 무명을 짰던 향이의 검은 행동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향하여 심의가 만든 옷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 옷은 금빛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참으로 황홀하였지요. 신하들은 저마다 자기의 눈을 의심하면서 서로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은 모두를 향하여 만족한 웃음을 보내었어요. 그 목화씨가 이렇게 고운 마음을 돋보이게 했음을 알거라. 이리하여 시민은 궁궐에 들어가 한평생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밥벌레 장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총각을 밥벌레라고 놀렸지요. 왜 그렇게 놀리느냐 하면 매일 밥만 먹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습니다. 밥을 한두 그릇만 먹는 것도 아니지요. 10그릇 20그릇도 모자라서 가마솥 밥을 통째로 다 먹어치운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는지 숟가락을 못 놓는 날도 많았지요. 그렇게 먹어대니 몸집이 오죽 크겠어요. 몸집으로만 보면 장군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았답니다. 먹는 만큼 일도 많이 해서
제 밥벌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어디 기운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젖 먹던 힘까지 내봐야 기껏 밥그릇 하나 들까 말까 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밥벌레 장군이 된 것이랍니다. 밥벌레 장군이 밥만 먹고 똥만 싸니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 살림이 거덜나게 생겼지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 아버지가 밥벌레 장군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애야, 더 이상 널 먹여 살릴 수가 없구나. 집을 나가서 벌어먹든 빌어먹든 네 재주껏 살아보거라. 생각을 해보니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옳았지요. 그래서 밥벌레 장군은 집을 나왔어요. 무턱대고 집을 나오긴 하였는데 어디 갈 데가 없었지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깊고 깊은 산골을 지나가는데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김에 밥 좀 얻어 먹으려고 담 너머를 기웃기웃 하였지요. 그런데 그 집 아낙네가 나와서 밥벌레 장군을 이리 뜯어보고 저리 훑어보더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낙의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 삼형제가 호랑이를 잡으러 날마다 산에 가는데 호랑이란 놈이 얼마나 크고 사나운지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낙네가 밥벌레 장군을 딱 보니 힘 꽤나 쓰게 생겼지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아달라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밥벌레 장군은 아낙네 앞에서 허풍을 좀 떨었지요. 그까지 호랑이쯤이야 한 손으로도 잡을 수 있답니다. 아낙네는 기뻐하면서 푸짐하게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주었답니다. 밥벌레 장군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많은 음식을 싹싹 긁어 먹었지요. 아낙네는 얼른 한 상 새로 차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많은 음식을 박박 긁어 먹어 치웠어요. 새로 차려주면 후딱 먹어 치우고 또 차려주면 후딱 먹어 치우고 차려주는 대로 끝도 없이 먹어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밥벌레 장군이 밥 먹는 꼴을 보며 아낙네는 좋아라 하였지요. 힘센 장군을 만났으니 틀림없이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지니 호랑이를 잡으러 갔던 삼형제가 돌아왔지요. 아낙네가 삼형제에게 호랑이 잡을 장군님이 오셨어. 어서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거라 하였지요. 삼형제가 방에 들어가 보니 정말 황소만한 몸집을 한 장군이 아랫목에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삼형제는 넋죽 절을 하였지요.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밥벌레 장군은 속으로는 뜨끔하였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실컷 얻어먹은 밥벌레 장군은 삼형제와 함께 호랑이를 잡으러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서 호랑이를 몰 테니 장군님은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호랑이가 내려오거든 때려잡아 주십시오. 삼형제는 밥벌레 장군을 산 아래 골짜기에 남겨두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삼형제는 소리를 지르면서 호랑이를 몰아내었지요. 밥벌레 장군은 더럭 겁이 나지 뭐예요. 밥그릇 하나 못 드는데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호랑이야, 이리 오지 말고 저리 가거라. 제발 저리 가거라. 하고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호랑이란 놈이 밥벌레 장군 쪽으로 마구 뛰어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밥벌레 장군을 보더니 잡아먹으려고 입까지 쩍 벌리고 오고 있었지요. 밥벌레 장군은 도망치려 하였지만 너무 겁을 먹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옆에 있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지요. 뛰어내려오던 호랑이는 밥벌레 장군을 잡아먹으려고 나무 위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밥벌레 장군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뿌지직하며 물똥을 쌌지요. 물똥도 어디 보통 물똥이겠어요. 어마어마한 물똥이었지요. 뛰어오르던 호랑이는 물똥 벼락을 흠뻑 뒤집어 썼답니다. 그 바람에 밥벌레 장군에게 뛰어오르지 못하고 나뭇가지에 코가 꿰어 죽고 말았지요. 삼형제가 내려와 보니 호랑이란 놈은 나뭇가지에 코를 박고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삼형제는 밥벌레 장군에게 넙죽 절부터 하였어요. 호랑이를 잡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까짓 호랑이 한 마리 잡은 걸 갖고 뭘. 달려 내려오는 놈 귀때기를 척 하고 휘어잡고 냅다 팽개쳤더니만 저렇게 나뭇가지에 코가 꿰었구만. 밥벌레 장군은 그 집에서 몇 날 며칠 동안 배가 터지도록 밥을 잘 얻어먹고 떠났습니다. 떠날 때인 아낙네와 삼형제가 값진 짐승 가죽이며 곡식들을 바리바리 챙겨 주었는데 들고 갈 힘이 있어야 가져가지요. 안타깝지만 빈 털터리로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로 가는데 길가에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밥벌레 장군이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무시무시한 도둑이 집에 와서 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둑, 내가 잡아줄 테니 밥 좀 실컷 먹여다오. 밥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밥벌레 장군은 작은 망치 하나를 구해가지고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아이 집에 가보았더니 도둑이 정말 문지방을 베고 쿨쿨 골아 떨어져 있었지요. 밥벌레 장군은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도둑 이마를 톡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얼른 망치를 뒤로 감추었지요. 아이고 아파라. 어떤 놈이냐? 도둑이 벌떡 일어나 보니 눈앞에 황소만한 장군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도둑이 겁을 잔뜩 집어먹는데 밥벌레 장군은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지요. 이놈, 내가 새끼 손톱을 튕겼기에 망정이지. 엄지 손톱으로 튕겼으면 넌 죽었을 것이야. 도둑은 밥벌레 장군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빌면서 절을 100번이나 하였습니다. 좋다.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빼앗은 물건은 모두 내놓고 가거라. 도둑은 훔친 물건을 죄다 내놓은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답니다. 밥벌레 장군은 이 집에서도 몇 날 며칠 동안 밥을 실컷 얻어먹고 떠났지요. 귀신을 물리치고 얻은 아내. 홍길동은 멀리 남쪽 바다에 있는 저도로 갔습니다. 데려간 부하들과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지요. 또한 앞날을 생각하여 틈틈이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는 길동이 혼자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떠났어요. 사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인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가는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어느 집 담벼락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한 생각이 들어 사람들 사이를 기웃기웃하였지요. 담벼락에 이런 방이 붙여 있었답니다. 누구든 내 딸을 찾아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 겔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저것이 대체 무슨 방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겔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하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로군요. 예, 산에 약초를 캐러 가는 길입니다.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 들어보시오. 저기 저쪽 으리으리한 기와집 보이지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떵떵거리며 사는 황 부자네 집이지요. 황 부자에게는 아리따운 외동딸이 있는데 재주가 뛰어나고 몹시 똘똘하지요. 황 부자는 금자둥이 외동딸을 애지중지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하늘에서 난데없이 바람이 휘몰아치질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바람이 멈춘 뒤 보니 황 부자네 외동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온데간데 없지 뭡니까? 황 부자 부부는 하인들을 풀어 밤낮으로 딸을 찾아보러 일렀지요. 그런데 황 부자네 외동딸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하여 황 부자가 저렇게 방을 써붙인 거예요. 생각이 있으시오? 무슨 생각 말이오? 맑게 한번 어둡기는 황 부자네 외동딸을 찾아주고 사위가 되어볼 생각이 있느냐 그 말이오. 글쎄 참 안 된 일이군요. 하지만 제가 워낙 갈 길이 바쁜 사람이라서. 길동은 마을을 떠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이윽고 깊은 산속에 이르렀지요. 약초를 찾느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답니다. 산속이라 날이 일찍도 저무는구나. 길동은 좁다란 길을 따라서 터덜터덜 산을 내려갔지요. 그런데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룻밤 쉬었다 갈 작정으로 불빛이 반짝이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둔갑한 귀신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지요. 게다가 귀신들은 도술까지 부리는 무시무시한 놈들이었습니다. 길동은 재빨리 몸을 감추고 귀신들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귀신들은 마당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 귀신들을 몽땅 쫓아내야겠구나. 귀신들이 날뛰면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을 것이야.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귀신들은 온갖 도수를 부리고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어찌나 화려한지 마치 무슨 축하할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길동은 귀신을 잡으려고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귀신 두목의 몸통에 정통으로 맞았지요. 두목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나머지 귀신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고 말았지요. 길동은 나무 위로 올라가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무에서 내려온 길동은 약초를 캐기 시작하였어요. 얼마쯤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으로 둔갑한 귀신 4~5명이었지요. 그 귀신들은 길동을 보고 멈칫하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는 게요? 약초를 캐고 있소이다. 아, 그래요? 그럼 아픈 사람 병도 고칠 수 있소? 웬만한 병은 고칠 줄 알지요. 그러자 귀신들이 기뻐하며 길동의 소매를
잡아 끄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대왕님이 새색시를 얻어 장가를 들었다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벼랑간 하늘에서 화살이 날아와 대왕님이 크게 다쳤지 뭡니까? 대왕님 목숨이 위태위태하다오.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병을 고치면 대왕님이 큰 상을 내려주실 것이오. 어젯밤 내가 쏜 화살에 맞은 두목놈이 대왕이로구나. 길동은 못 이기는 척 귀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곧 대왕 귀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지요. 대왕이 끙끙 신음을 하며 말했어요. 내가 하늘이 쏜 화살을 맞고 병이 들었다. 어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약을 짓도록 하겠소이다. 길동은 약 주머니를 올려 독약을 꺼내었어요. 그것을 따뜻한 물에 타서 귀신 대왕에게 주었지요. 귀신 대왕은 살아날 약인 줄 알고 벌컥벌컥 그 물을 마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을까요? 대왕 귀신이 온 몸을 비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더니 피를 한 사발이나 토한 뒤 허옇게 눈을 뒤집고 죽었지요. 대왕님이 죽었어. 나머지 귀신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길동은 도수를 부려 도망치는 귀신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건넌방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아리따운 두 소녀가 사뿐사뿐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길동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였지요. 저희들은 귀신이 아니랍니다. 며칠 전 이곳으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부디 저희를 살려주세요. 오는 길에 황 부자가 딸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길동이 물었지요. 누가 황 부자의 따님이요? 눈이 또랑또랑한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다른 한 소녀는 황 부자가 사는 건넌 마을에서 붙잡혀 왔다고 했습니다. 길동은 두 소녀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어요. 먼저 황 부자가 사는 마을로 가서 외동딸을 부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황 부자가 길동의 손을 꼭 붙잡더니 부탁을 하였지요. 고맙소. 약속한 대로 재산의 절반을 주고 사위로 삼겠소. 부디 물리치지 마시오. 그리하여 길동은 황 부자의 외동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길동은 건넌 마을로 갔지요. 건넌 마을 소녀를 데려다 주려고 말이지요. 그 집에서도 길동을 귀한 손님으로 반겨 맞았답니다. 그러고는 사위가 되어달라고 어찌나 사정하는지 차마 물리칠 수가 없었지요. 길동은 또다시 장가를 들었어요. 아리따운 두 아내를 한꺼번에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재산도 많이 생겼지요. 며칠 뒤 길동은 두 아내를 데리고 부하들이 기다리는 마을로 갔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길동은 두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려의 돗자리 왕자. 태조 왕건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첫 부인 신의 왕후 외에도 장화 왕후 등 6 왕후에다 현목 대부인 평씨를 비롯한 측실도 23명이나 되었지요. 여러 아내로부터 태조는 25남 9녀의 자식을 얻었지요. 그러므로 태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왕이 계승 문제를 두고 여러 명의 아내 사이에 암투가 벌어질 것은 뻔한 사실이었답니다.
태조가 이렇게 많은 아내를 얻은 것은 정략 결혼 때문이지요. 건국 초에 세력이 큰 지방의 호족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태조는 그들의 딸을 왕비와 측실로 삼아 대궐로 불러들였던 것이지요. 태조가 나라를 세우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때 태조는 궁예의 부장으로서 나주로 출정을 하였는데 그 고을에 소문이 파다한 미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나주 고을의 부자인 오다령군의 외동딸인데 근처에 사는 양반집 아들로부터 혼담이 들어와도 전혀 응하질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처녀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황홀할 만큼 설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의 처녀는 마을 밖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길러 갔지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오더니 그 속에서 황금빛 용 한 마리가 솟아나와 처녀를 끌어안을 듯 덤벼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처녀는 피할 겨를도 없었지요. 용은 우물가에 쓰러진 처녀의 몸을 타고 춤을 추더니 오색 구름과 함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처녀는 정신이 몽롱하였어요. 여러모로 꿈속의 일을 생각한 처녀는 마침내 야무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은 옛날부터 임금의 상징이었어. 나는 반드시 왕이 될 사람과 결혼하여 왕자를 낳게 될 것이야. 처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시골의 지체가 낮은 집에서 태어났으나 아름다운 용모와 날씬한 몸매, 맹두 같은 입술에 고운 목소리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건이 후백제의 잔당을 토벌하기 위해 나주를 지나게 되었지요. 마을 주민들은 왕건 장군을 환영하려고 모두 큰 마당으로 모였으나 처녀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우물가에서 왕이 될 멋질 남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왕건 일행이 고을 어귀에 당도하자 목마른 병사들이 달려와서 우물물을 떠 마셨어요. 처녀는 그때에도 모른 척하며 빨래만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물을 다 마시자 금빛 갑옷을 입은 장군이 우물가로 다가왔지요. 참으로 잘생긴 장부였습니다. 처녀는 바로 이분이야 하고 생각하였어요. 아가씨, 물 한 모금 얻어 마십시다. 왕건이 말했지요. 처녀는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바가지에 물을 떠서 그에게 바쳤습니다. 처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하였어요. 장군님, 저는 여기에서 장군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목을 축이시고 저희 집에 들러서 쉬다가 가시옵소서. 그 목소리는 산들 바람처럼 시원하고 영롱하였지요. 처녀의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워 지상에 내려온 하늘의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누구의 따님이시오? 왕건이 물었어요. 처녀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왕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어요. 나는 지금 싸우러 가는 중이오. 이기고 돌아오면 댁으로 찾아가리다. 싸움터로 떠난 왕건은 견원을 무찌르고 약속대로 나주로 돌아왔지요. 개선 장군을 맞이한 오다련 군의 집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 왕건은 처녀를 개경으로 데려가겠노라고 말하였지요. 이리하여 야무진 처녀의 꿈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태조 왕건의 둘째 부인인 장화왕후 오씨입니다. 태조는 장화왕후 오씨를 대궐에 있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욱 어여삐 여기고
사랑하였지요. 그럼에도 태조는 오씨가 아기를 낳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문벌을 중히 여기던 당시에 오씨는 지체가 낮은 집의 딸이었기 때문이지요. 오씨는 이 사실을 알고 안타까웠으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씨는 더욱 정성껏 태조를 모셨고 왕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요. 오씨의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1년 후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조의 맏아들인 왕자 무의 탄생이지요. 왕자는 그 이름 못지않게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돗자리 무늬 같은 이상한 자국이 나 있었지요. 소문에 의하면 이 점은 왕자 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인 태조가 돗자리 위로 내던져서 생긴 흉터라고 합니다. 태조 왕건은 자기의 뜻을 어기고 태어난 왕자가 그토록 미웠던 것일까요? 어떻든 왕자는 커서 영특한 젊은이가 되었지요. 힘도 세고 글 공부도 잘했습니다. 장화 왕후 오씨는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을 왕 위에 올려주고 싶었습니다. 태조도 그 무렵에는 맏아들인 무에게 보위를 물려주고 싶었으나 호족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이라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었지요. 고민하던 오씨는 대광 벼슬에 있는 박수리를 은밀히 불러서 의논하였어요. 박수리가 장화 왕후 오씨에게 계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조의 생일이 돌아왔지요. 장화 왕후는 겉보기에 허술한 나무 상자 하나를 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허술한 상자에 든 변변치 못한 물건이지만 소첩이 정성을 다하여 만든 것이옵니다. 상자가 허술하다는 건 아무래도 좋소. 상자를 열어본 태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서 금실로 짠 비단옷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언제 이런 물건을 만들었소? 전하 마음에 드시는지요? 소첩이 오래전부터 바느질하여 만든 것이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의복이오. 이런 좋은 선물을 준 부인께 상을 내리고 싶구려. 아닙니다. 상은 이미 받았습니다. 전하의 말씀만으로도 받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태조가 물었어요. 받은 것과 진배 없다니 무슨 뜻이오? 전하께서는 속에 든 물건이 중요하지 상자는 허술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한마디로 소첩의 소원은 이루어졌사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전하께서는 왕자 무가 현명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 어미인 소첩의 출신이 낮다고 하여 태자로 세우는 일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겉 포장보다 속에 든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왕자 무는 영특한 청년입니다. 결단을 내려 주옵소서. 태조 왕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왕자 무가 고려 제2대 왕 해종입니다. 갓 나아서 왕이 돗자리 위에 내던져 얼굴에 흉터가 생기긴 했으나 모후의 도움으로 왕 위에 오른 행운의 왕자였지요. 강의 물길을 돌린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설시성을 가진 가난한 집신 장수가 살았습니다. 날마다 집으로 새끼를 꼬아 신을 삼아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었지요. 하루는 성에서 집신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어부가 아주 커다란 고기 한 마리를 망태기에 담아 메고 가고 있었지요.
거참 큰 물고기를 잡았구려. 어디서 잡았소? 대동강이요. 그게 무슨 물고기요? 잉어도 모르시오? 망태기에 담긴 커다란 잉어는 아직 살아서 입을 쩍쩍 벌리며 설씨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두 눈이 너무나도 슬퍼 보였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설씨는 잉어의 눈에 갠 눈물을 보고 차마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어 용기를 내어 말하였어요. 그 잉어 저에게 파시오. 돈만 많이 준다면 팔지. 얼마 받겠소? 은전 2잎은 받아야겠소. 은전 2잎이면 설씨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마침 집신판 돈이 있어서 몽땅 털어주고 잉어를 샀습니다. 설씨는 그 길로 곧장 대동강으로 달려가 잉어를 살려주었어요. 잉어는 고맙다는 듯 꼬리를 치며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설씨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바닥에 누이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눈부시게 차려입은 사내 아이들이 나타나 설씨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너희들은 누구냐? 용왕께서 부르십니다. 어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영문도 모르고 설씨는 두 사내 아이를 따라 나섰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으리으리한 대궐이 나타났습니다. 대궐 안으로 들어가니 용왕이 나와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어서 오너라. 그대가 설 아무개인고. 그러합니다. 그대를 부르는 것은 오늘 낮에 죽을 뻔한 내 아들을 살려준 은혜를 갚고자 함이니 부디 사양 말고 내가 차린 잔치를 즐겨주기 바라네. 어리둥절해 서 있는 설씨에게 이번에는 잘생긴 왕자가 오더니 절을 하였지요. 이 아이가 바로 오늘 낮에 그대가 살려준 대동강 잉어라네. 그제야 설씨는 영문을 깨닫고 푸짐한 잔치상 앞에 앉아 말 그대로 산의 진미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흘이나 계속된 잔치가 끝나자 설씨는 집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설씨가 인사를 올리니 용왕이 매우 섭섭한 기색으로 물었어요. 벌써 가려는가? 예, 집안일이 궁금하여 가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야겠지. 그래도 서운하니 무엇이든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거라. 내가 들어주겠다. 설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강이 평양성 한가운데로 흘러 해마다 홍수가 나면 여러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하는데 강을 모란 데 있는 쪽으로 돌려주시면 평양 백성이 고통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용왕은 설씨의 착한 마음에 탐복하였어요.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구나. 자기 앞몸의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고 남을 걱정하다니 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데 강물을 모란 데로 옮기자면 큰 물이 필요하니 사람들에게 미리 피해 다치지 않게 일러주거라. 설씨는 용왕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동자를 따라 나서다가 잠에서 깨어났지요. 참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설씨는 꿈에서 용왕이 한 말을 믿고 성에 들어가 외치며 다녔어요. 곧 홍수가 날 테니 어서 대피하시오. 사람들은 철도 아닌데 무슨 홍수냐고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하였지요. 그래도 자꾸 외치고 다니니까 마침내 관가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설씨가 옥에 갇히자마자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평양성이 물바다가 되었지요. 꼼짝없이 모두 죽게 되었는데 모란대 쪽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오르며 큰 웅덩이가 생겨 성 안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모두 그리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동강이 지금처럼 흐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여겼던 설씨를 우러러보게 되었지요. 설씨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설씨가 살던 마을을 설엄리라고 했다는 전설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천둥의 신. 아주 오랜 옛날 천둥의 신이 몇 달 동안이나 땅을 찾아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지요. 천둥의 신과 힘센 황소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천둥의 신은 양손에 창을 들고서 거대한 검은 황소를 타고 하늘나라를 돌아다녔지요. 그러다가 창을 구름에 던지면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천둥의 신이 구름을 찔러 비를 내리게 할까요? 하지만 촌장도 천둥의 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였어요. 내가 아는 것은 천둥의 신이 오지 않을 때 조상님들이 쓰던 방법뿐이요.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여 물었지요. 어떻게 했는데요? 조상님들은 이렇게 외쳤지요. 천둥의 신이시여, 저희 말이 들리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발 비를 내려주소서. 사람들이 말하였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그날 오후 사람들은 촌장의 집 앞에 모여 함께 외쳤지요. 천둥의 신이시여, 저희 말이 들리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발 비를 내려주소서. 촌장이 말하였어요. 그만하면 됐소.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지만 그 이튿날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둥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하였지요.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비가 오지 않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올렸어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천둥의 신이시여.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의 신이 탄 황소의 발굽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지 않나? 과연 하늘을 보니 천둥의 신을 태운 거대한 검은 황소가 잿빛 구름을 일으키면서 천천히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거대한 번개가 번쩍하고 하늘을 갈랐어요. 저것 봐. 저것이 바로 천둥신이 들고 있는 창 끝이야. 마침내 마을 위로 구름들이 모여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천둥의 신에게 고맙다고 소리를 쳤지요. 천둥의 신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비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참 좋은 일이야. 사람들이 더 행복하도록 비를 계속 내려주어야지. 천둥의 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황소를 계속 몰아붙였어요. 하늘을 내달리며 틈만 나면 구름을 찔러대었지요. 그러자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면서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비는 끝없이 내렸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비가 그칠 줄 모르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엔 비가 너무 안 와서 곡식이 말라 죽더니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곡식이 죄다 물에 잠길 판이야. 사람들은 다시 천둥의 신에게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를 그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지요. 사람들은 촌장의 오두막 앞에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젠 충분합니다. 천둥의 신이여. 고맙습니다마는 이제 비는 충분합니다. 천둥의 신은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었지요. 땅을 내려다보니 들판과 오두막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천둥의 신은 얼른 황소의 옆구리를 뒤꿈치로 툭 차서 황소를 돌려 세우고 떠나갔지요. 천둥 같은 황소의 발굽소리도 점점 희미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걷히며 햇님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햇님에게 반갑게 웃어주고는 천둥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돌아섰지요. 그런데 하늘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의 아름다운 띠가 걸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은은히 빛나는 무지개를 가리키며 소리쳤답니다. 저것 봐, 저게 뭐지? 촌장이 말하였어요. 천둥의 신이 떠나면서 옷을 떨어뜨린 게 틀림없어. 길을 비춰주는 샛별.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꿈은 시대에 바눔비어라는 요정이 죽은 자의 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눔비어는 날마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항상 짬을 내어 친구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바눔비어와 친구들은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였지만 딱 한 가지만 달랐어요. 친구들은 종종 남자들과 나무껍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지만 바눔비어는 육지에 남아 있었지요. 얕은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기도 하였지만 먼 바다로 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었답니다. 자신의 영혼이 바다에서 길을 잃는 꿈을 꾼 뒤로는 깊은 바다가 무섭다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바눔비어와 제일 친하게 지내는 두 자매가 오빠와 함께 바다로 떠날 거라고 말하였어요. 오빠가 죽은 자의 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눔비어는 이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지요. 너희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 그러니 제발 가지 마.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딜 거야. 바눔비어가 이렇게 말하자 두 자매는 바눔비어를 꼭 안아주며 말하였어요. 우리도 떠나기 싫지만 오빠를 도와주어야 해. 오랫동안 바다를 여행할 때에도 우리가 옆에 있어야 하고 집 짓는 것도 도와주어야 해. 바눔비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지요.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바다가 무섭기는 하지만 너희랑 헤어지는 것보다는 나아. 두 자매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배에는 세 사람밖에 못 타. 바눔비어는 친구들과 함께 가려고 굳게 마음 먹었지만 함께 갈 방법이 없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네 사람 모두 탈 수 있는 배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친구네 배보다 더 큰 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가 마법사를 찾아가 보라고 일러주었어요. 그 마법사라면 바눔비어를 별로 만들어서 친구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요. 바눔비어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를 따라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결국 마법사를 찾아갔지요. 바눔비어가 마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별로 만들어서 친구들의 배 앞에서 길을 안내하게 해줄 수 있나요? 마법사가 대답하였지요.
그렇소. 마법의 노래를 불러 당신을 별로 만들어줄 수 있소. 하지만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소. 당신이 이 섬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가게 되면 나는 당신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별이 되어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하지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시오. 바눈비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지혜로운 할머니를 찾아갔지요. 두 할머니는 나무 뿌리로 만든 실을 감아 커다란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눈비어가 말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별이 되어 친구들이 가는 길을 비춰주고 싶어요. 그런데 마법사님은 저를 별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제가 너무 멀리 가면 섬으로 다시 데려올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생각을 좀 해보아야겠구나. 내일 다시 오너라. 바눈비어는 다음날 아침 다시 찾아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대답을 해달라고 조르고 싶었지만 할머니들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지요. 이윽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단다. 너를 도와줄 방법이 있긴 있지. 낮에는 해가 네 친구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밤이면 별들이 길을 비추어 줄 거야. 그러니 친구들에게 빛이 가장 필요할 때에는 새벽이지. 마법사에게 별로 만들어 달라고 하려무나? 새벽에 친구들 머리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말이지. 하지만 이 섬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게 되면 전 어떻게 되지요? 너에게 긴 줄을 묶어주겠어. 해가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너를 이 바구니로 끌어당길 것이야. 너는 밤과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섬에 지내다가 별들이 지기 직전 우리가 밧줄을 풀어주면 새벽 바다를 떠도는 친구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것이지.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하늘에는 샛별이 보이지요. 샛별은 작지만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떠오르면 바눈비어는 할 일을 마치고 죽은 자의 섬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